김만복 할아버지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낡은 담요 한 장을 깔고 앉아 있었다. 그의 주름진 얼굴은 겨울의 매서운 바람과 오랜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덥수룩한 수염은 그의 나이를 짐작케 했지만 깊게 파인 눈께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서울 도심의 번잡한 지하철역 출구 모퉁이,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외진 곳이 그의 작은 왕국이었다. 그는 여느 노숙자들처럼 구걸하지 않았다. 대신 쭈글쭈글한 손으로 꼼꼼하게 다듬은 낡은 신문지 몇 장을 앞에 펼쳐놓거나 행인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 병이나 캔을 주워 빈 봉투에 조용히 담았다. 그의 옷은 비록 해지고 낡았지만 늘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몸에서는 악취 대신 옅은 흙냄새가 났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었다.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처럼 분주한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그의 존재는 고요한 정적 같았다. 아침 햇살이 차가운 벽에 닿자 만복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담요를 걷었다. 그의 옆에는 늘 낡은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다 쓴 볼펜 여러 자루와 함께 누렇게 바랜 낡은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수첩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무엇인가를 꼼꼼하게 기록했다. 때로는 알아보기 힘든 도면 같은 그림을 그렸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숫자들을 빼곡히 채워 넣었다. 그의 손놀림은 비록 느렸지만 그 어떤 학자보다도 진지하고 신중했다. 그는 이 수첩을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다. 이 작은 수첩은 그의 잃어버린 과거와 어딘가 숨겨진 그의 지성, 그리고 잠재된 재능에 대한 유일한 단서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식당으로 향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다. 만복 할아버지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빵 조각을 꺼냈다. 어제 지나가던 학생이 주고 간 것이었다. 그는 빵을 천천히 씹어 넘겼다. 그의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손에 들린 화려한 스마트폰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지만 그 누구도 만복 할아버지에게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는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외롭게 존재했다. 그의 주변을 감싸는 차가운 바람만이 그의 유일한 친구였다. 오후가 되자 지하철역 출구는 더욱 분주해졌다. 만복 할아버지는 오늘도 겨우 낡은 신문지 2장을 팔았다. 그리고 빈 음료수 캔 몇 개를 주었다. 그의 하루 수입으로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도 사 먹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을 이어갈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체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평온함이 감돌았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만복 할아버지는 그날 번 돈을 세었다. 동전 몇 개가 전부였다. 그는 자신의 품속 깊이 넣어두었던 작은 보자기를 꺼냈다. 그 안에는 딱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있었다. 이것은 그가 힘들게 모은 돈이었다. 오늘은 이 돈으로 따뜻한 어묵이라도 한 꼬치 사 먹을까 생각했다. 그때 그의 시선이 맞은편 은행 ATM 기기 앞에 멈췄다. 한 젊은 여성이 허둥지둥 지갑을 줍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그녀는 급하게 지갑을 주워 가방에 넣고는 황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지갑을 줍는 과정에서 그녀의 손에서 무엇인가가 떨어지는 것을 만복 할아버지는 똑똑히 보았다. 작은 카드 한 장, 신용카드 같았다. 만복 할아버지는 순간적으로 고민했다. 그냥 모른 척 지나칠 수도 있었다. 그것은 그의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양심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허리가 쑤시고 다리가 아팠지만 그는 묵묵히 카드에 다가갔다. 카드는 은행 ATM 기기 옆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카드를 주워들었다. 카드에는 젊은 여성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젊은 여성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이미 그녀는 인파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만복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다. 이 카드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의 손에 들린 빵 조각과 맞바꿀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가진 카드였다. 어쩌면 그의 인생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돈보다 양심을 택했다. 만복 할아버지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목적지는 파출소였다. 낡은 구두를 끌며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의 모습은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의 표정은 한없이 평온했다. 파출소에 도착하자 그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주운 카드를 꺼내 경찰에게 건넸다. 이것을 주었습니다. 주인에게 돌려주십시오. 경찰은 놀란 표정으로 만복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노숙자가 신용카드를 주워다 주다니. 할아버지, 이걸 그냥 가져다 주신 겁니까? 어려운 상황이실 텐데. 경찰은 의심 반, 존경 반의 눈빛으로 물었다. 만복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되는 법이지요. 그저 주인에게 잘 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고집과 함께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품위가 담겨 있었다. 경찰은 감탄사를 내뱉으며 그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다. 만복 할아버지는 커피를 받아들고 따뜻한 온기에 잠시 몸을 녹였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파출소를 나섰다. 그의 등 뒤로 석양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다시 자신의 작은 왕국, 지하철역 출구 모퉁이로 향했다. 낡은 담요를 깔고 앉아 빵 조각을 마저 먹었다.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주운 카드를 돌려준 작은 선행. 그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한 하루였다. 비록 그의 삶은 가난하고 고독했지만 그의 영혼만은 그 어떤 부자보다도 풍요롭고 존엄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작은 선행이 그의 기구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대한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김만복 할아버지의 평온한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작은 선행이 가져다준 잠시의 온기는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산산이 부서졌다. 그는 파출소에서 돌아온 후 다시 지하철역 출구 모퉁이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싸늘한 바람이 그의 낡은 담요 속을 파고들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발걸음을 재촉하며 집으로 향했고 거리는 점점 한산해졌다. 만복 할아버지는 주워온 폐지를 정리하며 내일을 기약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익숙하면서도 불길한 소리였다. 만복 할아버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어둠 속에서 3명의 젊은 그림자가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들은 이따금 이 구역을 어슬렁거리며 노숙자들을 괴롭히고 돈을 뜯어가는 동네 불량배들이었다. 그들의 우두머리인 이사 영식은 팔에 용 문신이 새겨진 건장한 체구의 사내였다. 그의 눈빛은 탐욕과 조롱으로 가득했다. 야, 김노인 오늘도 여전히 여기서 빌어먹고 있냐? 영식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의 친구들도 낄낄거렸다. 우리 구역에서 장사하려면 통행세는 내야지. 안 그래. 다른 한 명이 발로 만복 할아버지 앞에 놓인 낡은 신문지를 툭 차버렸다. 만복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늘 그래왔듯이 싸움을 피하고 싶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벌이가 신통찮아서 드릴 돈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갔다. 뭐라고? 벌이가 신통찮아. 이 늙은이가 이제 거짓말까지 해. 영식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다. 그는 발끝으로 만복 할아버지의 폐지 봉투를 툭툭 건드렸다. 찌그러진 플라스틱 병들이 바닥에 굴러다녔다. 어차피 쓰레기나 줍는 주제에 폼 잡지 말고 가진 거 다 내놔. 만복 할아버지는 간절한 눈빛으로 영식을 올려다보았다. 제발, 가진 게 정말 없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겨우 동전 몇 개를 꺼내 보였다. 영식은 피식 웃으며 만복 할아버지가 내민 동전을 발로 걷어찼다. 동전들이 차가운 바닥 위에서 뿔뿔이 흩어졌다. 겨우 이딴 동전 몇 개로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이 늙은이가 진짜. 순간 영식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만복 할아버지의 옆구리를 발로 강하게 걷어찼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만복 할아버지는 옆으로 고꾸라졌다. 낡은 담요와 신문지, 그리고 그가 애지중지하던 가방 속 물건들이 바닥에 흩뿌려졌다.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다. 갈비뼈 부근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만복 할아버지는 고통에 신음하며 겨우 몸을 웅크렸다. 이 늙은이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혼 좀 나봐야겠어. 영식은 다시 발을 들어 올렸다. 만복 할아버지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채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그의 몸은 공포와 고통으로 사정없이 떨렸다. 그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은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 중 하나에 닿았다. 그것은 그의 생명과도 같았던 낡은 수첩이었다. 수첩은 열린 채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그가 수십 년간 그려왔던 정교한 건축 도면들이 희미한 달빛 아래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만복 할아버지의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어떤 본능이 깨어났다. 이것만은 지켜야 해. 그의 눈빛은 절망 속에서도 희미한 투지를 드러냈다. 그의 모든 고통과 수치심은 수첩을 보호하려는 강렬한 의지 아래 일순간 사라졌다. 뭐야, 저 늙은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뭘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 거야. 영식은 만복 할아버지의 손에 들린 수첩을 발견하고 비웃었다. 어디 보자, 뭐가 들어있는지. 그가 수첩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다. 만복 할아버지는 온몸에 힘을 다해 수첩을 품에 안고 굴렀다. 영식은 더욱 화가 났다. 이 늙은이가 끝까지 개기네. 오늘은 아주 혼쭐을 내줄 거야. 그는 친구들에게 손짓했다. 야, 저 늙은이 끌어내. 아주 작사를 내버려. 만복 할아버지는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그의 작은 몸은 커다란 폭풍 속에 놓인 나무집처럼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삶은 항상 그랬다.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그는 체념에 익숙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수첩을 향해 뻗어오는 더러운 손길은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 했다. 그는 이 싸움에서 질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존심과 자존감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는 느꼈다. 이 밤이 지나면 그의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이 구석진 자리에서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을 것이었다. 그는 이제 정말로 새로운 곳을 찾아야만 했다. 아니면 이 위협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빛을 찾고 있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 빛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예상치 못한 형태로 그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 새로운 막이 오르고 있었다. 영식의 발길질은 김만복 할아버지의 갈비뼈에 끔찍한 고통을 안겼다. 그의 몸은 차가운 바닥에 고꾸라졌고
낡은 가방 속 물건들이 흩어졌다. 영식은 피식 웃으며 다시 발을 들어 올렸다. 만복 할아버지는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린 채 자신의 유일한 보물인 낡은 수첩을 품에 안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한 절망적인 순간, 그의 눈은 흐릿하게나마 거리를 비추는 가로등 불빛을 응시했다. 이 늙은이가 끝까지 영식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멈춰요.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영식과 그의 패거리들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듯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녀는 이서연 리 서연이었다. 미래그룹의 젊은 CEO인 그녀는 퇴근 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인적이 드문 이 거리를 걷는 것을 즐겼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평소라면 쉽게 지나쳤을 어두운 골목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서연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평소에는 절제된 감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나약한 자를 괴롭히는 불이한 광경을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그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영식 일당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복장은 캐주얼했지만 그녀의 자세와 눈빛에서는 타인의 시선을 압도하는 강렬한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다. 너희들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어. 폭행은 범죄야. 당장 이 노인에게서 떨어져.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영식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뭐야? 이 여편네는 주제넘게 어디서 참견이야.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말고 꺼져. 그는 서연을 향해 거칠게 손짓했다. 영식은 이 여성이 미래그룹의 CEO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돈 좀 있는 평범한 행인이라고 생각했다. 과거지라고 내가 꺼지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감옥에 가게 될 거야. 서연은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드는 신용을 했다. 지금 당장 경찰을 부를 수도 있어. 아니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 노인을 계속 괴롭혀봐. 대신 그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거야. 그녀의 말에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실제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다. 영식은 잠시 주춤했다. 여자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기세에 본능적으로 위축되었다. 그는 평소 약자만 괴롭혔지. 이렇게 당당하고 기세 좋은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었다. 게다가 이 여자가 진짜 경찰을 부르면 귀찮아질 수도 있었다. 그는 씩씩거리며 친구들을 돌아봤다. 친구들도 덩달아 기가 죽은 표정이었다. 젠장, 오늘은 이 정도로 봐준다. 김노인 다음번엔 가만 안 둬. 영식은 그렇게 소리치며 친구들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은 사라지면서도 서연과 만복 할아버지를 향해 불쾌한 시선을 던졌다. 특히 영식은 서연의 당당한 태도에 묘한 적개심을 느꼈다. 저 여자, 언젠가 꼭 본때를 보여줄 거야.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 영식 일당이 사라지자 서연은 조심스럽게 만복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는 여전히 고통에 몸을 웅크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서연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만복 할아버지는 겨우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서연을 향해 감사함으로 빛났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만복 할아버지를 부축해 일으키려 했다. 그때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 사이에서 만복 할아버지의 낡은 수첩이 눈에 들어왔다. 수첩은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에는 정교하고 섬세한 건축 도면이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스케치가 아니었다. 복잡한 구조와 유려한 곡선이 어우러진 한 건축물의 웅장한 비전이 담겨 있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미래그룹의 CEO로서 수많은 건축 도면과 설계도를 접해왔다. 그녀의 아버지가 설립한 미래그룹은 원래 건설회사로 시작하여 지금의 거대 그룹으로 성장한 곳이었다. 그녀는 건축에 대한 남다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수첩 속의 도면은 분명 범상치 않은 수준이었다. 이건 보통 실력이 아닌데 마치 과거의 전설적인 건축가 김태수를 연상시키잖아. 그녀의 머릿속에 오래전 미래그룹의 초창기 건물을 설계했던 천재 건축가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김태수는 십수년 전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모든 명예를 잃고 자취를 감춘 비운의 천재였다. 그의 죽음이 공식화되기도 했지만 진실은 미궁 속에 빠져 있었다. 서연은 그의 작품들을 존경했다. 서연은 무심코 수첩을 집어들었다. 만복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서연의 손에서 수첩을 빼앗으려 했다. 이건... 서연은 할아버지의 행동에 미안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발동했다. 할아버지, 이 그림들 직접 그리신 건가요? 정말 놀랍네요. 서연은 수첩의 다른 페이지를 넘기려 했지만 만복 할아버지는 필사적으로 수첩을 붙들었다. 아닙니다. 그냥 낙서일 뿐입니다. 만복 할아버지는 당황하며 수첩을 품에 숨겼다. 그의 행동은 오히려 서연의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평범한 노숙자가 이토록 뛰어난 재능을 감추고 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불편해 하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믿기로 했다. 이 노인에게는 분명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명함 지갑을 꺼냈다. 미래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검은색 명함이었다. 그녀는 명함 한 장을 만복 할아버지에게 건넸다. 할아버지, 제 명함입니다. 혹시 몸이 안 좋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 번호로 연락주세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을 담고 있었다. 만복 할아버지는 낡은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었다. 명함의 매끄러운 질감과 미래그룹 CEO 이서연이라는 글자가 그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명함. 그것도 거대 기업의 CEO 명함이었다. 그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만복 할아버지를 부축하여 근처의 작은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접수와 수납을 직접 처리했고 할아버지가 진료를 받는 동안 기다렸다. 의사는 할아버지의 갈비뼈에 금이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연은 입원 치료를 권했지만 만복 할아버지는 극구 사양했다. 결국 서연은 일단 할아버지의 상처를 치료하고 약을 처방받게 한 뒤 병원비를 모두 지불했다. 그리고는 근처에 깔끔한 모텔을 잡아주었다. 할아버지, 여기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약 꼭 챙겨 드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저한테 전화 한 통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연은 그렇게 말하며 모텔방 열쇠와 함께 현금 몇십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만복 할아버지는 봉투를 받아들고 손을 떨었다. 평생 이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는 서연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선의를 의심할 수 없었다.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만복 할아버지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애써 억눌렀다.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별 말씀을요. 괜찮아지시면 꼭 연락 주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모텔을 나섰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거리에서 서연은 자신의 차에 올랐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만복 할아버지의 수첩 속에 있던 건축 도면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그림은 분명 김태수 건축가의 필체와 너무나도 닮았어. 설마 그 할아버지가...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직감했다. 오늘 밤의 우연한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 노인의 숨겨진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것은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선 어떤 숙명적인 이끌림과 같았다. 한편 영식은 동네 골목 어귀에서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다. 젠장 그 여편네 때문에 다 망쳤잖아. 그 늙은이도 그렇고 둘 다 가만 안 둘 거야. 그의 눈은 증오로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힌 것에 대해 치를 떨었다. 그는 그날 밤부터 만복 할아버지와 서연의 행방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새로운 음모가 피어나고 있었다. 모텔방의 푹신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김만복 할아버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매트리스의 감촉, 깨끗한 이불의 냄새는 낯설고 불편했다. 그는 평생을 차가운 바닥과 낡은 담요에 의지해 잠들었고 따뜻하고 안락한 잠자리는 오랜 세월 잊고 지낸 사치였다. 고통스러웠던 갈비뼈의 통증은 약 덕분인지 조금 가라앉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이 모든 것이 꿈일까? 이 친절한 아가씨의 도움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익숙하지 않은 편안함은 오히려 그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옆구리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욱신거리는 통증은 그가 겪었던 폭력적인 현실을 상기시켰다. 영식의 얼굴. 그들의 잔혹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다시 지하철역 모퉁이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그의 유일한 보물인 낡은 수첩을 빼앗으려 했던 영식의 손길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증명할 유일한 증거이자 그의 삶의 전부인 수첩을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 만복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에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이서연의 명함이 들어왔다. 미래그룹 CEO 이서연. 그는 명함을 집어들고 손가락으로 글자들을 더듬었다. 이 거대한 기업의 CEO가 왜 자신 같은 노숙자를 도와준 것일까? 순수한 선의일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일까?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함께 희미한 기대감이 교차했다. 그는 매 명함 뒤편에 적힌 전화번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아니, 자신 같은 사람이 감히 이런 거대 기업의 CEO에게 전화를 걸어도 되는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 그는 평생을 혼자 살아왔고 누구에게도 기대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친절은 대부분 그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라거나 아니면 잠시 동정심을 느끼는 것에 불과했다. 그는 쉽게 타인을 신뢰하지 않았다. 어쩌면 이서연 아가씨도 자신을 불쌍히 여겨 잠시 도와준 것일 뿐. 내일 아침이 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릴지도 몰랐다. 시간이 흐르고 새벽 2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만복 할아버지는 여전히 잠 못 들고 뒤척였다. 갑자기 모텔 방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띠리리링. 한밤중의 전화벨 소리는 그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그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누구지? 이 밤중에 자신에게 전화할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낮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만복 씨 되십니까? 만복 할아버지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자신을 아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를 위협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다. 누구십니까? 우리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목소리는 싸늘하게 이어졌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낡은 수첩,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 수첩, 당장 우리에게 넘기십시오. 만복 할아버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온몸을 떨기 시작했다. 마치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수첩,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 수첩을,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안 거지?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거대한 그림자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었다. 무세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복 할아버지는 겨우 말을 쥐어짜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다. 모르는 척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제 미래그룹 이서연에게 발견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를 조심하십시오. 그녀는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죠. 만복 할아버지는 숨을 들이켰다. 이 사람들이 이서연 아가씨까지 알고 있다고 이 모든 것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의 정신은 혼미해졌다. 그의 삶은 그저 길거리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이 전부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이 믿기지 않았다. 경고합니다. 만약 그 수첩을 우리에게 순순히 넘기지 않고 이서연에게 조금이라도 접근한다면 당신의 주변 사람들은 물론 당신의 얼마 남지 않은 목숨마저도 안전하지 못할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만복 할아버지는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그의 손은 너무나 심하게 떨려서 수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방 한가운데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여전히 발작하듯 뛰었다. 그는 자신의 품속에 숨겨두었던 낡은 수첩을 꺼냈다. 수첩은 그의 오랜 친구이자 그의 과거를 담고 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그는 수십 년간 이 수첩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것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언젠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첩이 오히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서연 아가씨까지. 그는 혼란스러웠다. 자신 때문에 이서연 아가씨까지 위험해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다시 길거리로 돌아가 예전처럼 아무도 모르게 숨어 지내야 할까 아니면 이 거대한 위협에 맞서야 할까 하지만 그는 혼자였다. 그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었다. 밤새도록 그는 뜬 눈으로 지새웠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억울했다. 자신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그는 그저 조용히 살아가고 싶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삶은 더 이상 조용할 수 없었다. 그는 선택해야만 했다. 이 위협에 굴복하여 자신의 과거를 영원히 묻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서연 아가씨의 명함을 믿고 그들에게 맞설 것인가? 그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투지가 희미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전화 한 통이 그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김만복 할아버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모텔 방의 전화는 여전히 그에게 공포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아침이 되자마자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낡은 수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수첩은 그의 유일한 희망이자 동시에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위험한 증거였다. 그는 깊은 심호흡을 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어. 그의 마음속에는 공포를 이겨내는 작은 투지가 솟아났다. 그는 이서연의 명함을 움켜쥐었다. 여보세요. 이서연 아가씨 되십니까? 김만복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전날 밤의 공포가 그의 결심을 굳게 만들었다. 그는 모든 것을 이서연에게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서연은 전화를 받자마자 안도했다. 그녀는 사실 어젯밤부터 만복 할아버지가 걱정되어 잠을 설쳤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시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염려가 담겨 있었다. 만복 할아버지는 자신의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어젯밤의 전화를 자세히 설명했다. 수첩에 대한 위협, 그리고 이서연 자신을 언급하는 협박까지. 그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서여연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갔다. 그녀의 눈빛은 점차 날카롭게 변했다. 수첩, 그리고 저까지 언급했다고요.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지금 바로 그리로 가겠습니다. 절대로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지도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상황을 통제하려는 의지가 엿보였다. 몇 시간 후 서연은 만복 할아버지를 자신의 집무실로 모셨다. 미래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CEO 집무실은 웅장하고 현대적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만복 할아버지는 난생 처음 보는 화려한 풍경에 압도되었다. 서연은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그에게 마음을 진정시키라고 했다. 할아버지, 이제 제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차례입니다. 그 수첩에 무엇이 들어있고 왜 그들이 할아버지와 저를 위협하는지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할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만복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다. 수십 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과거를 타인에게 털어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서연의 눈에서 진정성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를 믿어주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기구한 삶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평범한 노숙자가 아니었다. 그의 본명은 김만복이 아닌 김태수 김태소. 그는 한때 대한민국 건축계를 뒤흔들었던 천재 건축가였다. 미래그룹의 오래된 본사 건물과 도심의 랜드마크가 된 여러 건축물들이 모두 그의 손에서 탄생했다. 하지만 15년 전 그는 거대한 음모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었다. 당시 미래그룹의 부회장이었던 강태호, 서연의 아버지에게 밀려난 친척이자 현재는 미래그룹의 강력한 경쟁사인 스타건설의 CEO가 된 인물이 주도한 음모였다. 강태호는 김태수의 재능을 질투하고 그를 제거하여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했다. 그는 김태수가 중요한 프로젝트의 설계도를 고의로 누락시키고 횡령을 저질렀다고 거짓 정보를 흘려 그를 파멸시켰다. 김태수는 모든 것을 잃고 노숙자 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낡은 수첩에는 강태호의 음모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들과 함께 그가 지난 15년간 꿈꿔왔던 새로운 건축 비전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아버지, 즉 전 미래그룹 회장은 김태수 건축가를 매우 존경했고 그의 불미스러운 퇴출에 대해 늘 안타까워했다는 것을 기억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이 이토록 추악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강태호는 그녀의 아버지에게도 경쟁자이자 끊임없이 미래그룹을 노리는 숙적이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미래그룹의 명예와 미래를 걸고 싸워야 할 거대한 진실 게임이라는 것을. 할아버지, 아니, 김태수 건축가님, 저에게 이 수첩을 보여주십시오. 모든 증거를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을 세상에 다시 드러내고 강태호의 죄를 밝혀내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김태수는 서연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그녀를 믿기로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수첩을 서연에게 건넸다. 서연은 수첩을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재적인 건축 도면들을 보며 감탄했고 강태호의 음모를 폭로하는 증거 자료들을 확인하며 분노했다. 특히 강태호가 김태수의 이름을 도용하여 불법적인 자금을 빼돌린 내역과 핵심 설계 도면을 고의로 빼돌려 프로젝트를 지연시킨 정황이 담긴 필체 감정서 등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날 오후 이서연은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미래그룹 회의실은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미래그룹 CEO의 갑작스러운 기자회견에 의아해했다. 그들은 새로운 사업 발표나 스캔들을 예상했지만 그 누구도 그들이 목격할 진실의 무게를 상상하지 못했다. 서연의 옆에는 초라한 옷차림의 김만복 할아버지, 아니 김태수가 앉아 있었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노숙자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잃었던 자존심과 정의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미래그룹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기업 발표가 아닌 지난 15년간 묻혀있던 거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서연은 김태수를 소개했다. 이분은 김만복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분은 한때 대한민국 건축계를 이끌었던 천재 건축가 김태수 교수님입니다. 장내는 술렁거렸다.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김태수의 이름은 건축계의 전설이었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사라진 비운의 인물로만 알려져 있었다. 15년 전 김태수 교수님은 강태호 전 부회장, 현 스타건설 CEO의 치밀한 음모에 의해 모든 것을 잃고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강태호는 김태수 교수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의 재능을 강탈하려 했습니다. 오늘 저는 김태수 교수님이 지난 15년간 숨겨온 증거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서연은 미리 준비된 대형 스크린에 김태수의 수첩 속 증거들을 띄웠다. 강태호의 필체가 담긴 조작된 문서들, 프로젝트 횡령 내역, 그리고 김태수를 모함하는 음모의 전말이 담긴 녹취록까지. 모든 증거는 강태호가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기자회견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가득 찼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서로 질문을 던지며 혼란스러워했다. 바로 그때 기자회견장 문이 거칠게 열렸다. 이게 무슨 짓들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야. 강태호였다. 그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달려온 듯 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기자들 사이를 헤치고 단상으로 달려들었다. 저 노인이 뭐라고 짓거리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거짓말이야. 내가 뭘 했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고 그의 눈은 김태수를 향해 살기 등등하게 빛났다. 김태수는 강태호의 모습을 보며 몸을 움찔했지만 이내 고개를 들었다. 수십 년 만에 마주한 숙적이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그 속에는 억울함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태호,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자여. 이제 진실이 밝혀질 때다.
김태수의 목소리는 노인답지 않게 단호하고 힘찼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태호는 김태수의 말에 더욱 분노했다. 그는 김태수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려 했다. 이 늙은이가 끝까지 개소리를 짓거리네. 내 놈이 나를 뭘로 안다고. 그러나 서연의 경호원들이 재빨리 강태호를 막아섰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혼란 속에서도 셔터를 누르며 이 모든 극적인 순간을 담아냈다. 서연은 침착하게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강태호 씨, 이 모든 증거 앞에서 당신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습니다. 이제 법이 당신의 죄를 심판할 것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강당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이미 경찰에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경찰이 도착하고 강태호를 체포하는 순간에도 그는 발악하며 소리쳤다. 김태수, 이서연,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두고 보자고. 그의 광기 어린 눈빛은 마지막 발악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강태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기자들의 눈은 이미 진실을 향해 있었다. 그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김태수의 얼굴과 그의 수첩 속 증거들을 끊임없이 비췄다. 15년간 억울하게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김태수는 서연의 도움으로 마침내 그의 오랜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는 듯한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의 인생에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강태호의 추악한 진실이 만천에 드러나자 세상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미래그룹의 긴급 기자회견은 모든 언론 매체를 장식했고 한때 전설로 불리던 건축가 김태수의 억울한 사연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경찰은 즉시 강태호를 체포하여 철저한 수사에 착수했다. 횡령, 기밀 유출, 명예훼손, 그리고 사기와 위증까지 그의 모든 범죄 혐의가 낱낱이 파헤쳐졌다. 스타건설은 순식간에 신뢰를 잃고 파산 위기에 처했으며 강태호는 법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탐욕과 질투로 얼룩진 인생은 결국 파멸로 막을 내렸다. 김태수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다친 갈비뼈는 생각보다 심각했지만 그의 마음의 상처는 서연의 진심 어린 보살핌과 세상의 응원 덕분에 빠르게 치유되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옷을 입고 길거리를 헤매는 노숙자가 아니었다. 그의 이름 김태수는 이제 다시금 존경과 경외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수많은 건축가들과 학자들이 그를 찾아와 존경을 표했고 그의 잃어버린 명예는 회복을 넘어 더욱 빛을 발했다. 이서연은 김태수를 미래그룹의 최고 건축 고문으로 추대했다. 그녀는 김태수에게 파격적인 대우와 함께 그가 지난 15년간 꿈꿔왔던 모든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태수는 서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돈이나 명예보다는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에 깊이 감사했다. 그는 가장 먼저 새로운 시작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의 소외된 이웃, 특히 노숙자들을 위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 공간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것이었다. 김태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인간적인 존엄성을 회복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서연은 그의 비전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미래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이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민주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이서연과 함께 다시 지하철역 출구 모퉁이를 찾았다. 그곳은 한때 그에게 고통과 수치심을 안겨주었던 장소였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기념비적인 장소가 되었다. 그는 조용히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낡은 담요를 깔고 앉아있는 다른 노숙자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의 눈에는 그들의 고통과 희망이 동시에 보였다. 그때 영식과 그의 패거리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김태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폭행했던 노숙자가 이서연 미래그룹 CEO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이라니.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함께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영식은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김태수는 영식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영식아, 너희들의 잘못은 법이 심판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다.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자신에게 더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 대신 연민이 담겨 있었다. 영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몸을 떨었다. 그는 김태수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히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영식은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김태수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갈을 했던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겠다고 말했다. 그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김태수는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랐다. 김태수는 이서연과 함께 미래그룹의 신축 건물 현장을 방문했다. 이곳은 그가 새로운 시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계한 첫 번째 주거 단지가 될 곳이었다. 흙먼지 날리는 공사 현장을 바라보며 그의 눈은 빛났다. 그의 손에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수첩 대신 최신 기술이 접목된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건축 철학은 변함이 없었다. 사람을 위한 공간, 삶의 존엄성을 지키는 공간을 만드는 것. 이서연은 김태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교수님,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미래그룹은 단순한 건설 회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교수님 덕분입니다. 김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서연 씨의 용기와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겁니다. 서연 씨는 저에게 제2의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건축가로서의 꿈을 다시 펼칠 기회를 주었습니다. 둘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깊은 대화를 이어갔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업무를 넘어섰다. 삶의 의미,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오갔다. 이서연은 김태수에게서 진정한 리더의 덕목을 배웠고 김태수는 서연에게서 젊은 세대의 용기와 혁신적인 사고를 보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멘토이자 친구가 되었다. 얼마 후 새로운 시작 프로젝트의 첫 번째 주거단지인 희망의 집이 완공되었다. 희망의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햇살이 잘 드는 방들, 작은 정원, 공동식당과 도서관,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자립할 수 있는 교육시설까지 갖춘 복합적인 공간이었다. 노숙자들은 더 이상 차가운 거리에서 잠들지 않아도 되었다. 그들은 희망의 집에서 따뜻한 보금자리를 얻고 교육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설 기회를 얻었다. 준공식 날, 김태수는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감동과 함께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이곳 희망의 집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든 이들을 위한 약속이자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더 나은 세상의 초석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집 준공식을 축하하기 위해 월대 모였다. 언론은 김태수의 복귀와 미래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을 대서특필했다. 한때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그를 구해주었던 이서연. 그의 옆에서 묵묵히 그를 지지해 주었던 그녀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따뜻함이 가득했다. 밤이 되자 김태수는 자신의 새로 생긴 작은 아파트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희망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들이 반짝였다. 그의 손목에는 여전히 얇은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겪었던 고통과 그 고통을 통해 얻은 깨달음의 훈장이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한 새로운 평화를 찾았다. 세월은 유수와 같았다. 김태수 건축가는 자신의 두 번째 삶을 온전히 바쳐 사회에 헌신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 건축계를 넘어 사회적 책임과 인간 중심의 가치를 실현한 위대한 선구자로 기억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연륜과 함께 따뜻한 미소가 늘 자리했으며 그의 눈빛은 지혜와 포용으로 빛났다. 그의 손목에 희미하게 남은 흉터는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걸어온 험난한 길,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얻은 소중한 깨달음의 훈장이었다. 김태수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분야는 단연 직원 복지와 건축 교육이었다. 그는 미래그룹의 최고 건축 고문으로서 이서연과 함께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했다. 주 4일 근무제는 업계 표준이 되었고 직원들의 만족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는 또한 젊은 건축가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재능은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젊은이들에게 꿈을 펼칠 기회를 아낌없이 제공했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젊은 건축가들이 배출되었고 그들은 김태수의 정신을 이어받아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건축물을 설계하는 데 매진했다. 이서연은 김태수를 자신의 인생 멘토이자 영원한 동반자로 여겼다. 그녀는 김태수에게서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과 인간적인 가치를 배웠고 그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했다. 이서연은 이제 미래그룹을 단순한 대기업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녀의 경영 철학은 김태수의 영향으로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둘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보내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다. 김태수는 자신의 명예와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김태수 건축예술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건축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노숙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그는 직접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강연과 멘토링 활동에 참여했다. 전국 각지의 대학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를 심어주었다. 그의 진심 어린 메시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그의 변화된 모습과 사회공헌 활동은 언론의 찬사를 받았다. 한때 비운의 천재로 불리던 그는 이제 인간적인 건축가, 사회적 기업가샤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각종 방송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에 출연하여 자신이 겪었던 고난과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의 이야기는 인간적인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큰 울림을 주었다. 그의 두 번째 자서전인 새로운 봄, 나는 다시 태어났다 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책에는 그가 노숙자 시절 겪었던 고난과 그를 구원한 이서연과의 만남,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얻은 진정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책의 판매 수익금은 전액 김태수 건축 예술재단에 기부되었다.
어느 날 김태수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노숙자 쉼터를 방문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중 한 명, 덩치 큰 중년 남성이 조용히 식판을 나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과거의 오만하고 폭력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바로 그를 괴롭혔던 영식이었다. 영식은 감옥에서 출소한 후 김태수의 재단에서 운영하는 쉼터에 들어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었다. 김태수는 영식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다. 영식아, 잘 지내고 있느냐? 영식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선생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너는 충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는 영식의 손을 잡았다. 영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진정한 용서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한때 그를 오해하고 비난했던 아파트 주민 대표인 박씨 부인은 이제 김태수 건축 예술재단의 열성적인 자원봉사자가 되었다. 그녀는 매주 쉼터를 찾아 봉사활동을 했고 김태수의 강연에는 빠짐없이 참석했다.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의 과거를 뉘우쳤고 김태수를 존경하고 따랐다. 그녀는 김태수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바로 그가 파출소에 가져다 주었던 신용카드의 복제품이었다. 이것은 대표님의 진실된 마음을 상징합니다. 제가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가득했다. 늦은 밤, 김태수는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직접 설계한 희망의 집 모형과 함께 전국 각지의 젊은이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 그리고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놓여 있었다.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은 이서연이 선물한 그가 노숙자 시절 그렸던 김태수 건축 도면의 액자였다. 그림 속 건축물은 이제 현실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있었다. 김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그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로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그를 믿고 지지하는 이서연이 있었고 그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준 박씨 부인이 있었으며 그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평화를 찾았다.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에서 오는 따뜻하고 깊은 충만감이었다. 노숙자 김만복이라는 그림자 속의 삶은 그에게 세상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김태수는 비로소 완전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그는 펜을 들고 새로운 스케치북에 다음 프로젝트를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도시의 낡은 공장 부지를 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바꾸는 거대한 꿈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알았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만의 영광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이라는 것을. 그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진정한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